마켓 시그널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집중 점검을 해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전략까지도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두 거래일 연속으로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래일 연속 훈풍을 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주요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다우존스가 0.46% 오름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4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증시 상승을 좀 뒷받쳐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추이 함께 보실까요? 조금 전에 이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상승률이 0.46%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지수 추이를 보시면 좀 출렁임도 있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작아서였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넘게 올랐는데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 보여지죠. 그리고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 지수 또한 1.3% 가까이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보였던 하루였다, 월요일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종목 70% 이상이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불이죠. 초록색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도 대체로 초록불을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7%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축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0.91% 내렸는데요. 다만 애플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이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인 만큼 애플의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3.7% 크게 오르면서 다시금 90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9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훈풍을 보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이 훈풍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M7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계속해서 시가총액의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팔렌티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팔렌티어 종가 기준으로는 8%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7%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가 바로 이 팔렌티어가 되겠죠.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순이익은 부합했습니다. 즉 1분기 실적 괜찮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실망하면서 이렇게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루시드가 되겠습니다. 매출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손실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0.26센트 주당 0.26센트 손실이 예상됐다면 0.30센트의 손실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역시나 정규 거래에서는 9% 이상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다시금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9.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올해 생산 가이드는 9,000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란스러운 소식들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한 가자
가자지구 휴전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진 않았습니다만 한 공직자가 로이터와의 보도에서 이 휴전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 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0.47%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고가였던 것에 비해서 계속해서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값 같은 경우에는 0.9%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약달러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온스당 2,3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바나 델렙스카 스피어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월요일장에서 기술주가 왜 좋았는지를 분석해줬습니다. So the technology sector is performing very well today because of two main reasons. One, the risk of higher interest rates is now off the table after the economic reports that came out last week. And then second, the Fed speech from last week was also pretty positive, with the Fed essentially taking the potential of increase in interest rates for the rest of this year basically off the table. So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why interest rates have stabilized, and the tech sector has a lot of secular tailwinds like AI that are going to propel earnings going forward. So we believe that now the focus will shift from interest rates to earnings, which is what's happening and what's driving the stocks up today.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거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미국 증시는 그에 반응하면서 두 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연휴를 마치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0.26% 그리고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원유와 알루미늄 그리고 AI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에 일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연휴 동안 전해졌던 소식은 이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했다, 하마스가 수용했다라는 입장이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원유주들의 흐름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최대 376%의 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맺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고율 관세를 피해갔습니다. 덕분에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AI 관련주들 또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특히 그 안에서도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AI를 앞세운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과 또 애플의 CEO인 팀 쿡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돼서 큰 발표가 있다라는 발언 등을 이어가면서 국내에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움직여줄 종목들과 우리가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이슈들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지각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지만 조만간 반격의 카드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7일에 아이패드의 신형이 공개가 됩니다. AI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M4 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현재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M4 칩이 탑재가 되고 다시 한번 애플이 AI와 관련된 전략을 시장에서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도 주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을 확인해보면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4월 매출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9%고 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2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 증가로까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가지고 있는 힌지에 대한 새로운 특허가 출원됐다라는 외신의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 지난날 종가 현황을 확인해 보시죠. 관련주들 일제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BH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만 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태성 같은 경우도 7%까지 오름폭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힌지 관련해서 KH바텍과 파인엠텍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4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15억 유로를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유럽 안에서도 대규모 전기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20만 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오는 2027년까지는 80만 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오늘 미국 시장 외에서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소도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인도량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회복세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국내 종목들 종가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크게 5개로 놓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다시 한번 화랑을 띨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일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 뉴스로 통해서 보는 이데일리 오늘 중요한 뉴스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요즘 캐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 상황에서 LG엔솔이 현금 확보에 총지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올 1분기 LG엔솔이 실적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75% 영업이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배터리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버는 돈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자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기존에 주던 보조금까지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좀 더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찾은 방법은 미국 정부에서 받은 AMPC, 이 세액공제 보조금이죠. 이거를 모두 매각하겠다라는 건데요. 총액이 대략 한 6,700억 정이 좀 넘는데 이 부분을 이미 받은 게 있고 이미 받은 건 대부분 매각을 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받을 것까지 다 매각을 하겠다. 이게 LG엔솔의 지금 현금화 전략입니다. 올 1분기에 3천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던 SK온도 역시 이 보조금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그룹 내 윤활유 계열사죠. SKN무브와 합병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것까지 이를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하는 바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되는 캐즘이 몇 년이 갈지 참 모르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TV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대중화까지 40년이 걸렸고요. 전기차가 지금 나온 지 15년 정도 지난 상황을 보면 앞으로 2, 3년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가 핵심 관건이 되지 않겠냐.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 이 충전 인프라 구축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최태원 회장 얘기 좀 해볼까요? 최태원 회장 이제 대한상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얘기는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가 있다, 라인 증설의 숙제다 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를 요청을 한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각국 그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2026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1.6 나노까지 지금 초미세 공정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좀 더 끌어올리겠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버겁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등 우리가 경쟁력이 이미 높은 분야는 세제나 세제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하겠다. 대신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쪽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 즉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긴 줄 텐데 일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계와 조금 이제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글로벌 업계가 계속해서 미국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투자를 더 등한시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결국 이제 업계 입장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투자 부분에서 조금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업계 얘기 좀 해볼까요? 하반기에 올레드가 살아난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반등 채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분기는 디스플레이 업계한테 상당히 처참한 그런 실적을 내놓았던 시기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삼성 같은 경우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600억, 근 4,700억 가까운 영업 손실을 좀 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에 이제 OLED를 납품을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15가 워낙 잘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판매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현재 시간으로 7일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AI 어떤 정책에 일단은 어떤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판매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좀 들어가고요.
또 가을에 9월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나오고 또 9월에서 뭐 10월 사이가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삼성의 이 폴더블 폰도 신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에 둘 다 이제 이 두 회사의 OLED 패널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제품들이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되면 결국은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두 회사가 납품하는 OLED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역시 이제 AI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만큼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올 1월에 삼성의 갤럭시 20처럼 신제품처럼 이제 얼마나 화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시장 얘기 좀 준비해봤는데요. 강달러에도 외국인들이 밀물이다. 수출주로 담았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 그럼 최근에 고환율 상황이 올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데일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을 계속 사고 있고요. 순매수를 좀 넉 달째 하고 있고요. 순매수 규모도 18조 원에 좀 달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 달리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살펴보니까 그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수출주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경우 고환율 수혜주로 이제 수출주들 얘기 저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수출주들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고환율 수혜주에 대해서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 올 1년 내내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2주간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만 살펴보더라도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 4위가요. 방산업체자 한화시스템, 그다음에 6위는 요즘엔 뭐 잘 나가죠. 전력기기업체인 HD 현대일렉트론이었습니다.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은 특히 그중에서 수출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 다른 어떤 현상들이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다.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4월 그리고 이제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일단 주목해볼 부분은 먼저 밸류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최종 방안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자율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선 좀 실망의 의견들이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밸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을 다 이제 열고 보니까 결국은 강제성은 없고 기업 네.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성적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내라고 하면은 그건 걔들한테 공부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 자율학습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공부하는 애들은 다 해요. 문제는 안 하는 애들도 거기 강제로 붙잡아 놓고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던 거는 아이들한테 강제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좀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니들도 자극을 좀 받아라.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힘들면 하지 마 이거거든요.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실망했고요. 사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주의 가치,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책이 너무 없던 우리가 중국보다도 배당이 더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엔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했는데 사실 그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 내용이었고요. 지나고 놓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어 왔잖아요. 근데 주력으로 샀던 게 뭔가를 한번 또 돌이켜서 보면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현대차그룹, 네. 금융주,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을 정책을 안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할 수밖에 없거나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사들어 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냐,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네. 결국 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실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사실 밸류업 이후로 주목을 해봤던 게 바로 이 고배당의 ETF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길을 또 걸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는데 밸류업에 나온 실망물들이 그대로 또 ETF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ETF가 설정이 되면은 잘 가던 섹터들도 고점을 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반도체, 2차 전지 할 거 없이 ETF 개설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 이제 흔들리거나 하락을 했거든요. 선반영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그 고배당 주식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ETF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좀 강제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회사가 배당은 거의 다 하지 않는데 대주주 20% 30%의 대주주라는 그 명목으로 이 자기 계열사에 자기 이름을 다 등재해 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봉으로 그 임원으로서 받아가는 거, 이 몇십억씩 받아가는, 옛날엔 그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지만 옛날엔 제가 투자하던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배당도 안 해주면서 몇십억씩 받아가길래 제가 직접 전화로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사보다는 주로 이제 좀 중견 밑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는데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셔가지고 정말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쪽. 그러면서 자꾸 당근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배당에 대해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그 분리과세 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상장을 할 때 당시에 상장 기업들이 누렸던 그 혜택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출을 일으키는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용도 문제라든지 상장회사 직접 그를 다니시는 그 분들이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해보실 때도 느끼실 거예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우리한테도 메리트를 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상장할 당시에 대주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죠?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건 간에 상장 기업이 됐을 때 주가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의 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그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버리면서 금액을 낮췄던 경우들도 실제로 많았었고. 마냥 뭐 우리한테 그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당근은 주지 않으면서 째증만 휘두르는 이거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더 줄 거야라고 하면서 당근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밸류업을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저 당국에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길게 가게 되면 사실 지수 2천, 3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이 지금 PBR로 하면 1.4배, 1.5배까지 올라왔는데요. 그걸 놓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수 4천이라는 얘기가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다는 게 보면은 단적으로 배당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딱 띄는 몇 군데 빼고 나면은 이게 배당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을 열어다보면 그 안에 계시는 오너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으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내가 모 회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룹사인데 오너 되시는 분이 지주에서만 받으시는 게 8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나만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 모두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밸류업 이후로 고배당 ETF에 많은 이 투자들의 관심이 몰렸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국내 밸류업 관련 정책들 더 확인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뿐만 아니라 또 5월에 많은 투자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섹터가 바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목표가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5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초기에 그 반도체 상승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AI 열풍을 타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칩으로 대변되는 쪽, 그걸 통해 가지고 투자와서 이익을 내는 쪽이 주도를 했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레거시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좀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실적 시즌 때 그 메타라든지 MS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쪽 알파벳 같은 데가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등락이 달랐어요. 달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만 투자가 되지 이익이 안 늘어난다 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네 개 회사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투자는 계속 늘린다 했습니다. 이 AI에 대한 부분은 미래 산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쪽 산업이 계속 커지게 될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는 결국 HBM으로만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는 단순히 AI 쪽에서 조금 확산이 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레거시 제품들, D램이나 낸드 같은 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서버형 쪽으로 해가지고 SSD램 이쪽 시장 낸드 쪽에 최근에 이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네. 가격도 많이 이제 인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D램 탑재량이 늘고 그 다음에 낸드 쪽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쪽은 그동안 오히려 억눌려 있었던 D램 업체들, 네.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이쪽이 HBM이 아닌 이 레거시 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긍정적으로 5월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 일단 SK 최태호 회장 인터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지난해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올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일단 시황 주가 면에서는 지속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공감하실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SK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지만 솔리다임인가요? 그 저기 낸드 회사 중국에 있는 그 인텔사 거 인수하면서 고생을 네. 했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사실 꼭대기에서 그걸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혼이 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AI 쪽이 여기서 스톱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는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AI 쪽에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 쪽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 조금 대놓고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 국내 방산주들이 또 중남미를 통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 면에서는 올 한 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풀이할까요? 일단 수주가 사실은 그 23년이었나요? 저 폴란드 계약을 했었던 게 네. 1차 계약하고 나서 사실 큰 수준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5월 됐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수준은 연초에 LIG 넥스원이 한 사우디로 계약했던 거 하고 네. 요번에 저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로 계약했던 자주포 쪽으로 한 2조짜리 계약한 거, 그 정도 외에는 큰 건 없었는데 지금도 현재 메인은 사실 뭐 여러 군데를 볼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여전히 동유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계약 관련된 일정이나 스케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 내에서 이제 무기 자체 조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에 일종의 방해 공작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영국 쪽으로 자주포 계약이 거의 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독일계에 이제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서 현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노이즈가 계속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산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 이런 차관이 됐던 어떤 금융 지원이 미국 같은 경우도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9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물론 수출은행에 증자 이슈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챙겨야 된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성능과 양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지금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많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 양산 능력을 만약에 유럽 쪽에서 전체적으로 구비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하고 네. 이를테면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협력 같은 거, 그러니까 소위 합작회사 설립해가지고 기술 이전하는 얘기도 계속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 시장은 우리가 어떤 식이든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방산 시장 지금 진출하려고 방산 관련해서 협정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현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런 거 역시 구체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양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은 결코 낮은 위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 뭐 이렇다 할 만한 수주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황기를 또 누리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현대, 롯데미나, LIG, 넥스원 모두 52주 신고가를 지난 1분기 때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상태가 고평가 상태라고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추가 지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출은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증자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겼는데 증자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진행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정을 좀 앞당겨야지 우리한테 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루마니아에서도 대통령이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왜 방한을 했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원전이고 방산이거든요. 근데 이쪽 원전과 방산을 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특히 이제 원전도 경쟁이 많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가 왜 한국을 굳이 찾아왔냐면 폴란드로 수출이 된 K9 자주포하고 K2 전차의 위력을 직접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부터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게 실사격 테스트라는 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무기 수출과 관련된.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지 않으면 역시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결국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선을 다시 또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적게 해줘서 기업들이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쪽의 이슈까지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저희가 자동차 쪽 업계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기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판매량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밸류업의 부담감을 판매량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판매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보면 차 판매량을 많이 포커싱을 하는데요. 네. 지금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차량 대당 ASP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느냐. 그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저가 차를 파는 거하고 고가 차를 파는 거하고 차 한 대 파는 게 그 마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차량 믹스, 판매되는 믹스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제네시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소형차 판매량은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밸류업을 이제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현대차나 현대기아차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나와서 주가 빠진 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빠졌다.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 안 해도 이미 밸류업과 관련된 거를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니네 배당 더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배당을 더 해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 분기 배당을 지금 500원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분기 배당을 500원씩 더 늘리게 되면 연간 2,000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연간 2,000원이 더 늘어난다고 전제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배당 금액이 총액 기준으로 15,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현대차 우선주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그 전에 주가가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 지수 자체가 좀 움직여야 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틀에 좀 갇힌 틀에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차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쪽에서의 준비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국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겠다. 그것도 일정을 앞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판매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차의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근데 도요타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글로벌하게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의 우수성을 전체를 다 가지고서 판매를 늘려가는 회사가 현대기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앞으로도 이 부분의 가치를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율주행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못지않게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들 좀 잊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 일정도 지금 다가온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 그 FI들한테 약속했었던 게 25년 5월 달까지 아마 상장을 개런티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상장을 그때까지 개런티를 안 해주게 될 경우엔 일정한 가격에 그걸 되사줘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 같이 같이 엮어가지고 지켜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 이슈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로 계산해 보면 지금도 6배 내일 겁니다.
여전히 밸류상으로 밸류업을 떠나가지고 기업이 저렇게 움직여주는 상황이라면 결코 지금 비싼 주가는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현재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로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까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산 전략 계속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준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 마켓 사인즈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